경북대학교 동아국어문화학과에 있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영도 선생님의 생애와 아동문학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목은 충조와 아동에 대한 애정이 이제 문학이 되었다라고 잡아봤고요.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이 제목을 생각했는지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은 PPT로 좀 중요한 부분만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는 원고를 좀 보면서 함께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연구가 이영도 선생님의 생애와 아동 문학을 보는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1920, 30년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근대에 집중하는 아동 문학 연구가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동문학 연구자의 수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은 점, 그것에 비해서 연구 대상은 방대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평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격상 지금의 작품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8, 90년대 이때 그 아동문학도 바로 그런 빈 공간으로 봤고요. 이곳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작가분이 이영도 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영도 선생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1982년 아동문학 동극과 동화로 등단을 하셨고요. 희곡으로도 또 등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까지라고 제가 한정을 지은 거는요. 우선은 뒤에서 다른 좀 뭐 전체 이 편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8, 90년대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작가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2000년 이전까지로만 한정을 했을 때도 18권의 아동문학 작품집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눈여겨볼 부분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시다라는 점이었어요. 저학년과 고학년 독자를 두루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뭐 동극, 동화 그리고 또 여러 그 소설 이런 작품들을 많이 집필을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충북 숲속 아동문학회라는 향토 아동문학회를 결성하고 운영하는데 여기 이제 박성규 선생님도 이제 같이 오셨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색깔에 있는 이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영도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 문학의 논의의 공백 시기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기억하는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맨 처음에 이제 숲속의 아침이라는 동극집을 시작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해서 총 지금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조금 이게 건수가 달라져서 그런데 이제 30권이 넘는 작품집을 꾸준히 집필을 하셨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교단에 서셨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정말 하루 한 해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집필을 하셨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1등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2020년에 출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꾸준히 선생님의 작품 활동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이제 양력을, 그러니까 좀 충조와 관련된 주요 양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1965년 이제 3월에 앙성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시면서 이제 충주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년 반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군 제대 후에 수안보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 보시면은요, 용원초등학교, 남한공초등학교, 목계초, 탕금초, 노원초등학교 이렇게 충주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던 만큼 솔직히 제2의 고향이라고 충주를 말씀하시죠. 그런 만큼 충주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셨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중원 문화와 역사와 수려한 자연이 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내 창작 생활은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영도 선생님의 작품을 보는 그 의의와 그리고 주요 양력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게 조금 달라서요. 잠시만. 네, 제가 좀 이걸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자, 18쪽에 있는 그 2.2절을 보시면은요. 동극에서 동화 아동 소설까지라는 요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소리가 마이크가 지금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8쪽에 있는 동극에서 동화 아동 소설까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이영도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3년 처음 교단을 선 후에 이제 그 희곡과 또 그 다음에 성주골 아이들이라는 이제 동극 등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등단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29건의 아동 문학 작품집을 펴내시면서 이제 이 중에서 동극집은 숲속의 아침과 허수아비와 도깨비 이렇게 두 권이 전부신데요. 총 권수에 비하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동극에 대한 창작은 거의 많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선생님이 동극으로 등단을 하셨고 또 동극집에 이렇게 동극에 계속 좀 주목을 하셨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행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쓰여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작품의 선생님의 작품 이 색깔이 얼마나 좀 이제 다양한지를 보여드리는 거였었고요. 20쪽에 보시면은요, 아까 충북 숲속 아동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창작, 작가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아동문학과 관련된 주요한 활동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활동 외에도 이영도 선생님이 아동문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애쓴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봤고요. 아동문학의 한 조각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 구슬비라는 그 노래를 이제 만드신 권호순 선생님과의 인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권호순 선생님이 제천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선생님과의 그 활동을 충북 숲속 아동문학에서 계속 이어가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21쪽에 그 사진 아래 보시면은요. 작가들의 그러니까 그 충북 숲속 아동 문학에서 이제 그 창작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구슬비 100일장을 개최해서 아이들의 문예 활동을 장려하기도 했는데요. 구슬비 문학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인 권호순의 동시 구슬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호순은 항해도 해조 출생인데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말과 글을 익히며 시를 썼는데요. 이때 1933년 동시에 하늘과 바다가 어린이에 추천되면서 신문과 잡지에 이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권호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던 구슬비입니다. 권호순과 이영도 선생님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충북 숲속 아동문학을 창립할 때 권호순을 고문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회에 살고 계셨는데요. 이영도 선생님은 당시 권호순이 작은 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쓸쓸함과 고단함을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22쪽 보시면은요.
충북 숲속 아동문학회 회원들이 행사 때마다 권호순 선생님을 찾아가서 함께하면서 결국 권호순 선생님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하고요. 1995년 7월 권호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충북 숲속 아동문학회와의 교류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유품과 100만 원이 충북 숲속 아동문학에 이제 남겨졌다라고 해요. 이때 권호순 노래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 노래비를 세울 장소는 충주댐 공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문제였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1997년 5월 10일 권호순 구슬비 노래비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래비는 저는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동요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전문을 보시고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비가 내리는 모습을 아이의 천진난만한 관점에서 풀어낸 노래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만한 국민 동요기도 합니다. 권호순 구슬비는 노래비는 지금은 탕금대 공원에 있는 권태흥의 관자권 노래비와 함께 아동문학의 중요한 유산을 충주가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북 숲속 아동문학회와 권호순 구슬비 노래비는요, 아동문학에 대해서 이영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동문학과 관련된 주요한 활동을 소개를 드렸고요. 23쪽에 보면 충주를 담다 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서울에 살다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충주에. 근데 충주에 와서 느낀 좋은 점은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였어요. 이 많은 곳을 좋은 곳으로 꼽지만 아마 호암지와 그 등등의 자연이 충주에서 가장 멋진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영도 선생님의 작품에도 그런 멋진 충주의 자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3.1 충주를 담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의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충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요. 교직 생활을 충주에서 시작하면서 충주는 제2의 고향이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경과 소재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뭐 공설시장, 서탱이 고개, 호암 연못 이런 그 크고 작은 충주의 지명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품에서도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고향의 노래를 지킨 도둑을 보면은요,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학바위가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이 다 실제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향의 노래를 지킨 도둑은 그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요. 주인공은 웅기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이 개구리를 사다가 술 안주로 판다는 소문을 듣고요. 웅기와 친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개구리를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웅기의 마음 한편에는 왜 친구인 개구리를 먹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사를 간 금숙이의 편지 내용을 떠올립니다. 금숙이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학바위에서 우리가 친구인 개구리들과 놀았던 것이 막 생각이 나, 그리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용문 아래 보시면은요, 금숙이는 부산으로 이사를 갔지만 학바위 시냇가를 잊은 적이 없고 그곳에 자신의 웃음과 노래를 두고 왔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개구리가 노래 시합을 하던 추억도 학바위에 얽힌 것이죠. 그래서 금숙이에게 학바위는 곧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웅기는 금숙이의 그 뒤에 24쪽 보시면은요, 편지를 읽고 서울에 팔기 위해 잡아둔 친구들이 개구리를 모두 놓아줍니다. 그들 역시 고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학바위와 얽힌, 그러니까 충주에 정말 있는 그 학바위와 얽힌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도 재밌죠. 고향을 지킨 도둑. 그러니까 그 고향은 이제 개구리를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하고요. 도둑은 결국 이제 이거를 지킨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충주호도 빠질 수가 없죠. 충주호 역시 작품의 주요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호는 충주댐 거설로 생긴, 잘 아시겠지만 충주, 단양, 제천 세 지역에 걸쳐 있는 호수죠.
이 1989년 출간된 꽃불은 충주호가 바로 주요 배경인데요. 이 작품이 특이한 것은 주인공 덕배의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동문학에 나오는 부모는 대체로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부재부터 시작하는 꽃불은 성인의 도움 없이 오롯이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주체적인 아동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충주호의 아름다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주호가 이들에게 인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표현을 할 때요, 이 친구에게 야, 우리 충주호만큼 깊은 오해가 있었잖아, 이렇게 이 충주호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충주호만큼 넓어지고 있어. 이 충주호가 이들 인식의 기준이 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 아래 내가 왜 꼴찌야라는 이 작품에서도요, 여기서는 아예 충주호의 아름다움이라는 장을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주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충주호의 아름다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충주호는 아름다움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해방의 공간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영두 선생님께서 많이 주목해서 보셨던 부분은요, 아이들이 너무 이 공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들에게 이런 해방의 공간, 자연과 가깝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25쪽 맨 마지막 문장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두 선생님의 작품의 특징을요, 짙은 향토색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주의 여러 장소들이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는 좀 표면적인 거라고 봤어요. 충주의 장소들은 도회적인 것과 대조되는 향토적인 것을 넘어서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해방의 공간이자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용공이 된 할아버지의 고향인데요. 저는 이 충주댐 스몰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로 느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바로 용공이 된 할아버지 고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댐 스몰지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요, 노랑나비와 민들레, 노랑나비와 민들레가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할아버지와 미아가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노랑나비와 민들레와의 대화를 통해 댐 건설로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인형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랑나비 한 마리가 호수의 물자락을 따라 고향 땅 물은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랑나비는 그곳이 제 고향 물은골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낯익은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굴참나무 가지 끝에 앉아 넓은 호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넓은 호수가 되다니. 노랑나비는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꼭 찾아야지. 고향에서 살려고 왔는데. 이 노랑나비는 진짜 그런 어떤 나비일 수도 있지만 고향을 잃은 그런 또 사람을 비유한다라고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용문 아래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나비는 고향을 찾아옵니다. 물에 잠긴 것을 알고 슬퍼하지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고향을 찾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는데요. 고향은 단지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정체성이 형성된 지극히 개인적이고 본질적이며 정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에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작품 시작에 등장하는 노랑나비는 물에 잠긴 고향을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운유입니다. 또한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이제 이야기가 노랑나비와 민들레가 서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빨간 양철 지붕집 할아버지에게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손녀 미아와 고향을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미아는 집도 사람도 없는 할아버지의 고향이 시시하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한번 대여샀어요? 이런 정도 된 것 같아요. 물속에 할아버지의 고향이 있다는 말도 믿지를 않죠. 할아버지는 미아에게 댐이 생기기 전 마을 모습을 설명하며 그리운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고향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은 할아버지를 더욱 외롭게 만들어요. 하지만 미아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고향을 잃은 슬픔을 스스로 치유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인용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 물속에는 그런 것이 있을까? 왜 있지? 있고 말고지. 할아버지 말 속에는 또 외로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물나무가 되었을 것이고 길가에 예쁜 물꽃들이 피었을 게야. 물 자동차도 다닐 거고 또 교회의 종소리는 물종소리가 물속을 울리겠지.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고향이죠. 하지만 물속의 예전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는 내가 그곳에서 살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한층 승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아가 와, 할아버지의 고향은 아름다운 용궁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서 고향에 대한 상실감, 그런 외로움, 상처를 동화적인 상상력을 통해 치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말에서 이루어지는 할아버지와 민들레꽃, 노랑나비와의 재해는 이런 희망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용궁이 된 할아버지 고향은 중추댐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고자 하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는 충주라는 작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있는 그 애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영도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충주 그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3.2 보시면은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솔직히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시고 막 그러시니까 좀 교훈적인 이런 내용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개구쟁이 아이들을 많이 좀 다루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와 함께 이영도 선생님 작품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건 동심이에요. 그래서 충주가 표현적인 측면, 우리가 자연을 보여주는 동심이라고 한다면요, 이 동심은 정말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심은 아동문학을 정의하는 데서 좀 핵심 요소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동심에 좀 관심이 많아서 동심에 대해서 원래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동심이 어떤 뜻들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적어봤고요. 인용문에 보면 그 인용문을 보시면은요, 이영도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그 동심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동심은요, 정말 특이해요. 그냥 동심이 아니고 개구쟁이다운 동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29쪽 보시면은요, 동심은 항상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이렇게 제가 못 구한 것은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해서 거의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서문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동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개구쟁이 동심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개구쟁이들이야말로 위대한 존재,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개구쟁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는 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숫자에 있는 30여 편이 있는 여기부터 함께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여 편이 넘는 그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어른에게 의존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아동 인물이 나오는데요. 곰배령 봉치리에 나오는 이 봉치리도 역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봉치리도 특이한 게요. 아빠가 사고를 당한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특히 아버지의 부재는 경제적인 타격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죠. 하지만 이때 이 봉치리는 곰배령을 탈출해서 원주로 향합니다. 근데 이때 걸어 다녀요. 걸어서 가요. 왜냐하면 이때 엄마를 내가 두고 가는 불효를 저질렀는데 편하게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봉치리에게서 씩씩하고 활기찬 개구쟁이 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그런 30쪽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왜 개구쟁이 동심을 강조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시면서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너무 의존적이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연필이라도 하나 제대로 깎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요즘은 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좀 아동다운 아동, 개구장이 같은 아동 이런 아동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작전 끝의 주인공 우길이도 그런 개구쟁이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냥 개구쟁이 정도가 아니라 학교나 마을에서 개망나니로 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길이가 이제 자기 누나와 담임 선생님의 사이를 나중에 보면은 이 둘이 사귀는데 싸웠는데 다시 화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둘은 속은 거죠. 누나하고 담임 선생님은. 근데 우길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제목에 있는 작전 끝. 그리고 내가 중매 섰으니까 이제 나한테 술석장 값을 내놓으라라고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계의 전복, 아동과 어른 성인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을 더 우위에 놓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것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33쪽에 보시면은요. 과학 문명을 비판하다라는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33쪽에 3.3 과학 문명을 비판하다 이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이영두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에 집중한 것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부만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나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결과물이 개구쟁이의 동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선생님께는 이 비판적인 시각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비판적인 관점은 우리 사회로 향합니다. 이제 누렁이의 탈출을 보면은요, 이 누렁이의 탈출은 198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작품인데요. 현재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논의들과, 그러니까 동물이 등장하는 아동 문학과 견주어 봐도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 누렁이는 개장수에게 팔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요. 그리고 덕배 아빠가 누렁이를 예뻐하는 이 덕배 몰래 이제 팔아 넘긴 건데요. 누렁이가 만난 재롱이 역시 이제 팔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그 철조망을 뜯고 이게 가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그런 비판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들을 좀 일깨워줘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좀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으로 보였고요. 35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이와 유사하게 비판적 관점이 들어있는 작품으로 달아난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 달아난 메아리는 짧아요. 짧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인데 어떻게 이런 비판적인 관점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이 의문이 들었는데 작품을 보면서 좀 많이 그 선생님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 이런 것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의 문제점을 메아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덕배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외롭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런데 개발이 되고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들이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덕배는 계속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메아리를 불러봐도 메아리는 이제 오지 않죠. 산이 자연이 모두 훼손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다른 작품들도 얘기를 드렸는데 암행어사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연구글로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문명 비판을 아주 거침없이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암행어사 도깨비가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도 아주 흥미롭다라고 느꼈는데요. 이야기 시작에서 보면은요, 도깨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봉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봉돌이가 그린 도깨비 그림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
너희들은 오늘 밤 12시 정각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 너 대장 도깨비가 바로 암행어사 도깨비고 촐랑이와 난쟁이가 이 도와주는 졸개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세상에 더럽고 안 읽고 온 일은 가시방망이로 싹 쓸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들은 아무래도 현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좀 현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대장 도깨비 머리에는 안테나가, 그리고 가슴에는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신식 아주 최신형 도깨비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있고 그때마다 혼을 내주거나 깨우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왜 도깨비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제 36조 그 인용문 위에 단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도깨비에 나오는 주요 사건은 인간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도깨비를 등장시킨 것은 단순한 흥미 요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도 정말 좋았거든요. 돌아가는 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깨비를 믿지 않았던 박순경과 학교 아저씨와 도깨비들이 모두 어우러서 한판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7쪽의 인용문 아래에 보시면은요, 글 서두에서 작가는 도깨비는 우리의 인간의 영원한 벗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탄생시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도깨비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과 허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은 탁월한 안목이다, 통찰력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봤고요. 과학 문명의 시대에서는 이성과 합리성, 능률성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는 한편에 치우친 것으로 인간에게는 이성만큼 감성이, 합리성만큼 환상성이 중요합니다. 이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봤고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섰을 때 신화의 기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때 판타지 작품이 인기를 얻었던 것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작품은 타파해야 할 미신으로 여겨지는 도깨비를 다시 불러내고요. 이성과 합리만을 중시하는 이 문명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읽으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에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국내 창작물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번역 동화가 대부분이었던 시절을 지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동화를 읽히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 이후 아동 문학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이전에는 국내 창작 동화를 집필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비교적 많은 작품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연구는 미진한 편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글에서는 1980년대, 90년대에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던 이영두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 문학사의 공백 기간을 채워보고자 했습니다. 1963년 교직 생활을 충주에서 시작하면서 충주는 제2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 문학활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문학 창작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규명하는 세계의 테마는 충주와 개구쟁이 동심, 곧 주체적인 아동, 과학 문명 비판입니다. 이 테마들은 각각 다른 범주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충주는 아름다운 자연이자 실제이고 비유기도 합니다. 개구쟁이 동심 또는 주체적인 아동은 인위적인 통제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의 아동이고요. 과학 문명 비판 역시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과학기술로만 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세계의 탐에는 자연으로 기결된다라고 봤습니다. 이영두 선생님은 이 묵직한 테마들을 개성 있는 캐릭터와 흥미로운 이야기 구성으로 엮어내며 작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오랜 시간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 테마들을 일관되게 지켜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충북 숲속 아동문학회 활동을 주도하면서 향토 아동문학 영역을 발전시켰다는 것도 우리 아동문학 역사에 기억해야 할 한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의 궤적을 견뎌낼 때 한 개인은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견딜 수 있는 바탕은 바로 성실함과 애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영두라는 작가는 아동문학에 대한 성실함과 애정으로 충주, 더 나아가 우리 아동문학의 역사를 고스란히 그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영두 선생님의 작품을 고찰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미정 교수님께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던 이영두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정리해서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충북 숲속 아동문학회 활동을 주도하면서 향토 아동문학의 영역을 발전시키신 이영두 선생님의 삶을 정리하여 이 시기 아동문학 사상에 큰 의미가 되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이혜진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명대에서 온 이혜진입니다. 지역문학 제가 제천에 있다 보니까 지역문학 학술 대회에 종종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민망함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문학 연구자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앞서서 이미정 선생님도 그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역부족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웅장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제가 충주에 오는 거는요, 남편이 좋아하는 수안보 온천과 제가 좋아하는 그 중원 막국수 먹으러 오는 것이 전부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오는 길에 좀 더 세심하게 또 풍경을 예의주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무래도 충주 시민들이 어떤 내적 파워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현대문학 연구자들한테는요, 생존에 계신 작가들을 연구하지 않는 게 어떤 암묵적인 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정 선생님이 연구하신 82년부터 이제 40년 동안 아동문학 분야에서 활약하셨던 이영두 선생님에 대해서는 40년 정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한국 아동문학사라는 연구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창작 활동을 해오신 작가를 연구하는 길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논문에 이 40년의 어떤 활약들을 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작가론과 작품론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글의 어떤 중심적인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이영두 선생님의 아동문학 전체를 총괄했을 때 첫 번째는 충주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는 것, 둘째는 동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을 들고 계십니다. 이 글이 일단 아동문학사, 특히 지역의 아동문학사를 총괄하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두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영두 선생님에 대한 오히려 선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렇다면 이 연구가 아마도 이영두 선생님의 문학사적 위상을 규정짓는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작품 분석을 꼼꼼히 하시느라고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아동 문학 사상에서 이영두 선생님의 어떤 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둘째는 아마도 문학사에서 배제된 작가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마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활약하신 것을 전부 다 연구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 느낌에는 아마 이영두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주 아동문학 연구자로서 이미정 선생님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아동문학을 꾸준히 연구할 수 있었던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현대문학 작가로서 현대문의 연구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저도 좀 많이 이 토론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이렇게 해주신 부분은 저도 이영두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맨 처음에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가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위상이라든가 아동문학사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영두 선생님이 아동문학사의 한 연결고리로서 위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원고에도 썼는데요. 이제 어린이 잡지에서도 동국이 꾸준히 실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동국이 그렇게 많이 창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예전부터 처음에 창작했던 그런 동국과 또 선생님의 동국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저는 강점이 있는 것이 저학년 동화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저학년 동화에서 어떤 의인화라든가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동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갖춰야 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입니다. 아까 개망난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개구쟁이 동심의 그 아이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명랑소설의 계보 그 캐릭터에 위치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간단히 이게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언해 주신 그런 부분처럼 좀 사적인 부분과 또 어떤 위상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저도 이게 어떤 필요성을 오히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게 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충북 숲속 아동문학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에 가까운 이 이제 기간인 동안 계속 책을 그 회보를 내셨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히려 저는 이영두 선생님의 어떤 이 글을 쓰면서 그 지역 문학 작가 또 지역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느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좀 기억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도 많이 쓰게 되는 말이 기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를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들,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억을 기록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아마 많이는 아닐 수는 있지만 이제 충북 숲속 아동문학 그리고 이영두 선생님의 작품을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